조선시대 땅끝에 가까운 위신리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위치하여 여러 지역에서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대규모 곡식 생산지로 명성이 자자하였으니 경작지 면적이 어마어마하여 마치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옥수수밭의 경관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의 곡식은 자라나는 기세가 여느 곳보다 뛰어나 만약 이 넓은 옥수수밭에 잘못 들어갔다간 길을 잃기 쉬운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곳에 누군가가 숨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소름 끼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길고 길었던 흉년이 끝나고 얼마 지나 옥수수밭은 수확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욱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빼곡히 밭에 자란 옥수수를 수확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어둑하니 해가 가라앉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옥수수를 따느라 바빴습니다. 이날은 무척이나 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소매를 걷고 일을 하던 아낙네가 너무 덥고 힘들어 잠시 앉아서 쉬려고 했던 것이었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낸 이 아낙네는 옥수수밭 사이로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지요. 일을 하다가 너무 더워 누워서 쉬고 있나 보다 생각했지만 얼굴을 본 이 아낙네는 순간 사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쓰러져 있는 여인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낙네는 밭을 헤치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기절할 뻔했죠. 쓰러진 여인은 얼굴이 시퍼렇게 식어 있었고 왼쪽 눈은 이미 까마귀 같은 것들이 파먹었는지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주위는 썩은 내와 시신이 분출한 오줌내가 진동해 코를 찔러댔습니다. 그녀는 바로 밭을 빠져나와 마을의 어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뒤이어 마을의 관리가 곧바로 옥수수밭을 찾아와 죽은 여인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여인은 분명 사망한 상태였으며 관리가 시체를 수습하고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정히 입혀져 있던 시체의 옷을 벗겨보자 온몸 곳곳이 날카로운 무기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터줏대감이었던 관리마저 이런 시체를 난생 처음 보았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훼손 정도는 심각하였습니다. 더욱 끔찍한 점은 그 상처가 특히 하반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을 죽인 누군가가 여인의 아랫도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으로 보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것일까? 관리는 생각했습니다. 관리가 더 조사하던 중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급소인 손목과 목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여기는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여서 공격당할 경우 피가 분출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신을 난도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발견된 논밭 주변에는 현저히 적은 양의 피만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관리는 혼자 속삭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관리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죠. 하나는 마을 밖에서 여인을 죽인 뒤 시체를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옥수수밭에 유기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이미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의 출혈만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미 죽어있는 여인을 향해 이렇게 과도한 공격을 했다면 살해를 저지른 누군가는 여인에게 강한 원한과 분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한을 둔 차가 여인을 난자한 것이 틀림없겠구만. 관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은 여인이 누군지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26세의 여인 성아였죠. 평소 젊고 어여쁜 여인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싹싹하게 자라니 인물도 좋고 품성도 좋은 처자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었죠.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자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죽였겠지. 그래, 그 인간 말고 누가 그렇게 여자를 죽였겠어. 이들이 강하게 의심하는 단 한 명의 인물, 성아의 서방정 씨였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성아와 정 씨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 정도였죠. 여색이 강하며 마을 처자들과 부인 몰래 몸을 섞는다는 소문이 마을 내에 만연히 퍼져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많자 성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것인데, 특히 성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뒤에 정 씨가 보인 행동도 매우 이상해 보였던 거죠. 시체가 나오면서 온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리는 당연히 제일 먼저 성아의 가족을 찾아가 아내의 죽음을 알리고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 씨의 부모, 즉 성아의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의 질문에 정 씨는 생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자신이 여인들과 놀아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와 성아가 살던 집을 찾아왔던 관리는 정 씨의 사랑방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바로 외간 여인에게 받은 서간이 쌓여 있던 것입니다. 서간에는 여인들이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하며 정 씨와 혼사를 치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관리는 명백한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아하니 선생께서는 부인이 아닌 다른 여인과 여러 번 함께 침소에 들었던 것 같소. 이 모든 정황을 확인한 관리는 서방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은 거의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그를 그냥 잡아들이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정 씨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진실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관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 씨는 부인이 살해당하기 전부터 낯선 사람에게 이상한 편지를 받는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통이 와 있었죠.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뵀습니다.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얼른 그 계집년을 떠나 제게로 와주세요. 그 내용은 자신이 아이가 생겼고 정 씨가 아이의 아버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여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고주망태가 된 상태로 사고를 친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부인 말고 다른 여인과 함께 침소에 든 적도 없었지요. 있지도 않은 일로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을 겪고 있던 와중 성아가 정 씨가 받은 서간을 확인하고 맙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고 뒤이어 그녀가 옥수수밭에서 사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때 정 씨가 성아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멀쩡해 보였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두 저를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억울해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소한 관리 조사에서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며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옥수수밭을 찾아갔던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근처에서 정 씨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죠. 사실 유력해 보였던 정 씨는
성아를 죽인 진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살인자는 누구였을까요? 성아의 시신이 발견되고 정확히 이틀이 지난 후 마을 관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해서 미안했소. 관리는 정 씨에게 사과하며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여줬죠. 피가 굳어있는 자기 조각이었고 이를 본 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범인의 정체를 알아보기 전 일단 사건으로부터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성아는 마을 소장농 일을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흉년이 찾아온 뒤 일거리가 없어 지쳐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누군가가 나타났죠. 제가 일감을 드리도록 하죠. 마침 일손이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그를 도와준 이는 당시 28세의 강재라는 사내였습니다. 강재는 도자기를 빚는 사기장이었죠. 성아는 연신 강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마치 수제자처럼 그의 밑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함께 일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적인 이야기까지 조금씩 하다 보니 어느새 매우 가까워져 있었죠. 그렇게 성아는 강재에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점점 더 특별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제작소에서 성아와 강재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죠. 강재는 성아를 도와주면서 처음 느끼는 행복을 경험하였으나 불행히도 성아가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남의 여인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성아를 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부딪히며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강재는 성아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으나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아는 그에게 점점 더 애정이 쌓였고 둘의 관계는 어두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아에 대한 애정은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강재는 성아를 흠모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뒤이어 성아와 혼인 관계인 정 씨를 향한 분노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갈라서길 진심으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저 망할 놈의 사내놈이 바람이라도 나서 부인을 떠났으면 좋겠건만.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성아를 향해 깊어지는 마음에 잠식되던 강재는 결국 병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성아가 자신의 여인이라고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재는 성아가 살던 집에 직접 찾아가 정 씨에게 자신이 성아와 혼인을 할 사이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이 여인은 나의 처인데. 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니 성아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병적인 관심이 무서웠던 성아는 강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해 도자기 제작소로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도 했죠. 이제 이런 삶은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강재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강재는 그 말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매일같이 주막을 드나들며 술을 마셨고 정성껏 만들어 놓은 도자기들도 쓸모가 없다며 던져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자기 그릇 조각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며 분노했습니다. 그의 손은 자기에 찢겨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으나 그는 다른 피를 보기로 결심했죠. 그는 그날 밤
자기 조각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성아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죠. 사실 정 씨를 죽일 생각으로 그는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보시게. 그때 성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 씨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죠. 손에서 피가 뚝뚝 흘리는 강제를 보며 흠칫 놀라 한 걸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아니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깊은 잠이 들었으니 자리를 옮기셔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 피는 다 어떻게? 두 사람은 도자기 제작소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아는 다시 그에게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실수였고 저는 서방이 있는 계집입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시지요. 그 말에 강제는 그나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 하나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깨진 자기 조각을 집어들어 성아의 목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쓰러졌고 강제는 분출하는 성아의 피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를 난자했습니다. 인연이 어딜 감히. 서방, 그게 나 말고 누가 있더냐. 그는 계속 찔렀습니다. 하얗던 제작소 사기들은 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이미 성아는 싸늘한 시신이 된 뒤였습니다. 강제는 뒤이어 성아의 시신을 들쳐업고 옥수수밭으로 향했습니다. 우거진 옥수수밭 사이에 성아의 시신을 탁 놓은 강제는 흡족한 듯 미소를 지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의 관리는 성아의 시신이 발견된 옥수수밭을 다시 찾았다가 인근에서 강제가 버린 자기 조각을 발견하고 마침내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관리와 포졸들은 곧바로 제작소로 향해 그곳에서 강제를 붙잡았습니다. 무릇 사람을 죽인 자는 차명에 처해질 운명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강제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씩 웃고 끌려갔죠. 이 모습을 보던 관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사늘한 공기가 맴도는 제작소와 강제가 머물던 방을 바라봤죠. 그때 관리의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죠. 강제의 방에 있는 서한 위에 붓과 종이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나 죽이는 망나니 같은 놈이 꼴에 글 공부는 했나 보군. 관리는 속으로 비웃으며 종이를 탁 펼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도 씬 듯 종이를 찢어버렸죠. 쯧쯧. 이놈은 정말 인간 세상에 내려온 악귀가 따로 없구나. 정말 무서운 놈이야.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뱄습니다.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얼른 그 계집년을 떠나 제게로 와주세요. 강제가 차명에 처해져 죽고 나서 그의 방에서 발견된 서간은 그저 평범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서간의 내용은 강제뿐 아니라 정씨까지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 듯한 기묘함과 불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간을 읽기 시작하자 그것이 단순한 사랑의 속삭임이나 질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간은 강제와 정씨를 모두 조종하듯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음산한 목소리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약속했지요.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줄 거라고. 당신의 아내는 당신이 나를 선택하기를 원치 않겠지만 그대는 이미 나와 맺어진 사람입니다. 부인을 멀리하고 내게로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그 무엇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강제가 사랑했던 여인은 성하였지만 이 서간 속에는 묘하게도
정 씨를 향한 경고와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강재와 정 씨 모두를 향한 정체불명의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서간 속에서 한꺼번에 얽히고 얽혔습니다. 편지를 읽는 이들은 그 편지 속 존재가 강재와 정 씨 둘 다를 원하고 그들의 관계를 이용해 둘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간은 계속되며 그 두 사람을 조종하려는 섬뜩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 씨, 당신이 나를 외면할수록 나는 당신의 곁을 맴돌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처럼 당신의 숨결 속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강재가 나를 원한다 했지만 나는 그대와 그를 둘 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재가 이런 서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가 왜 집착과 광기 속으로 빠져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 씨와 성아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불신 또한 이 서간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토록 강력하게 묶어놓은 것이 단순히 그들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서간을 통해 그들을 조종하던 무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서간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섬뜩했습니다. 당신들이 서로를 파멸로 몰고 가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아가 죽음으로 이별해도 그대들은 결코 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와 맺은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있으십시오. 그날 밤처럼 나는 언제나 그곳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서간의 마지막 구절은 마치 저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이 편지 속에 담긴 존재는 강재와 정 씨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서간이 강재의 광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었고 정 씨와의 갈등 또한 이 서간의 정체 모를 존재가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밤마다 서늘한 바람과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 편지 속의 존재가 지금도 그곳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